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학 입문 경제 파트 보충 강의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설명하고 읽는 형태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너무 소리가 작다고 해서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제가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5강의 내용입니다. 오강에서 시진핑은 2020년까지 GDP와 국민소득을 2010년에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샤오캉社会,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민주문명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의 꿈, 이거를 중국어멍, 중국의 꿈이란 말이 나왔었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되기 전 시기까지, 즉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 이 세 분의 국가 지도자 시기에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에 대한 자신감, 이런 발전을 통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이 된 다음에는 앞으로는 중국은 제3의 길을 가겠다. 즉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순수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순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닌 제3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의 실력이 계속적으로 강해지면서 중국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후임이 되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중국은 절대 미국과 싸우면 안 되고 중국은 절대 중국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도광양회, 이것을 타오광양호이라고 합니다. 도광양회, 빛을 숨기고 실력을 키운다 하는 것들을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생산 능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공급 과잉, 토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 그거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일변도를 버리고 형평에 맞는 분배에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좌파와 우파가 있다면 좌파, 즉 분배와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좌파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 이후에 짱저민, 고진타오 그 두 분의 국가 지도자 시기에는 중국은 발전을,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형평에 맞는 분배를 강조하겠다 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진핑과 리커치앙 이 두 명이 시진핑은 정치를, 리커치앙은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리커치앙 총리의 이름을 딴 리코노믹스라고 했었습니다. 확실히 리커치앙 총리는 상당히 경제 분야에서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견해를 제시해서 중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5강 자료 중에서 4페이지, 본문의 4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의 엘리트층은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초기에 시진핑을 제2의 등소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2의 마오쩌둥에 가깝더라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민영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교육이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통제를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또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발전이 상당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미국이 차단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를 통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체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중국은 이미 구소련 그리고 여러 대국들에 대해서 대국의 굴기와 대국의 쇠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부패, 사정 문제에 대해서,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 간부를 포함한 기득권층의 부패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큰 불만을 가지지 못했지만 경제 발전 속도가 점점 하락하면서 경제 발전이 더디어지면서 중국 국민들은 점점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패 문제, 부패를 척결한다는 것 또는 이 국가의 사정행위를 통해서 국가가 잘못된 부패 관료들을 없앤다든지 처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주석의 3연임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던 헌법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부패 또는 사정행위가 반부패 또는 사정 이런 국가의 일련의 정책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또 그가 영구 집권하기 위한 또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출장을 가면 중형 이상의 도시에서는 예외 없이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YD란, 그 예를 들면 종칭, 베이징, 상하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집을 샀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집을 산다고 해도 그 많은 공시를 메꿀 만큼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의 중국 GDP의 3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은 시멘트 경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좋지만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생기는 문제, 또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연 왜 경제 발전이 잘 되고 있었는데 우파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좌파적인 정책을 취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중 14주 차에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